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플리케이션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다양한 주식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좀 숨고르게 들어간 상황인데 사실 뭐 그동안 또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치고 가기에는 네. 지금 현재 레벨이나 그동안 올라왔던 속도가 아무래도 뉴욕 증시도 부담스러운가 그렇죠. 봅니다. 예. 우리 증시가 이제 계속 그동안 뭐 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였는데 그것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특히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네.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삼성전자가 장중에 또 8만 원 터치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본부장님께서 한번 저 뉴욕 증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후 한 2시 미국 그 뉴욕 동부 시간으로 2시 넘어서부터인가 네. 갑자기 이렇게 뭐 후루룩 밀리더라고요. 네. 뭐가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간 외에서 또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시간 외에서 반등. 네. 뭐 이런 거죠. 지금 얼마나 강한지를 생각하면 네. 이 정도 조정은 뭐 필요한 거죠. 네.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지난주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거의 뭐 2% 3%대 상승을 했어요. 네. 그 전 2주 동안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거의 한 3, 4주 전부터 미국 증시가 좀 너무 많이 세게 올랐다. 그래서 좀 예.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쉬는 기간이 뭐 짧게는 한 달, 길면은 3개월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2주 만에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건 정말 강한 모습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또 좀 쉬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정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예.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거죠. 네. 뭐 중요한 타이밍에서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진짜 이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뭐 팔고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있으면은 여전히 저희는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숨고르기 현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고르기 안에서 또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네.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맨날 얘기하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지 수익률의 차이가 정말 뭐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지수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보시면은 작년 11월, 12월 달에 상승한 폭이 자그마치 14%였고 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S&P 500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작년 10월 말부터 지금까지의 상승폭이 정말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30% 가까이. 네, 네. 이거는 과거의 70년 평균 중에서 단 3번 정도의 강도. 그러니까 5, 6개월 동안 이 정도로 많이 오른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아닐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럴 때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고점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S&P 500, 5,200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게 6천 얘기까지 그러니까 연말 6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예전에 본부장님은 뭐 계속해서 5,700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벌써 10%나 올랐는데 네네. 사실 연초에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P 500이 5,200에서 5,4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연말까지. 그래서 10%보다는 못 미치는 상승률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또 들여다보니까 이거 더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400에서 5,600. 네. 자꾸 이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 미국의 대표적인 월가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6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조금 너무 간 것 같고요. 6천은 앞자리 6은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S&P 500의 지금 미래 그의 EPS 증가율, 2024년이
한 10.9%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숫자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 높은 숫자를 가지고 현재의 PER을 계산했었을 때 21배입니다. 근데 이따가 또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금리가 안정을 찾는 모습, 즉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대로 안정을 찾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PER이 21배에서 23배까지는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10%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지수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5,760을 볼 수도 있다. 뭐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연말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익 증가율 11%가 굉장히 센 숫자예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1, 4분기 실적 나올 때는 3%대지만 나중에 4분기가 17.4%라는 게 반영이 된 숫자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게 이미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S&P 500이 지금 5,200을 뚫었었는데 5,400까지 가면은 좀 쉬어줘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세게 올라가고 또 여기에 얼마나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 그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12개월, 24개월 안에 나타나 버리면 증시는 그 12개월, 24개월 안에 최소한 25%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게 네. 아니라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2년 동안에 증시는 40%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의 조정이 왔었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앞으로 2년 안에.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짚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5,261이 지난 FOMC 다음 날 찍었던 장중 고점이고 지금은 종가가 S&P 500 기준으로 5,203. 그래 5,200 공방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네, 그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벌써 지난주 수요일 날 출연하셨고 우리가 FOMC는 그날 밤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일주일 지난 거긴 합니다만 지금 연준이 금리를 뭐 몇 번 내리네, 언제부터 내리네,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데 올린다면 네, 그게 아니라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네. 큰 영향은 못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냥 언제 내리느냐의 타이밍인 것뿐이지 예. 방향성 자체가 내려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또 너무 많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예.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미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미국의 이 장내 금리 차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이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의 차이보다는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3개월 물이 미 연준의 금리를 더 많이 따라가니까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스티키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장기 금리는 그냥 안 떨어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가정을 하고 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장기 금리가 4%대인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2%대로 안정을 찾으면 굳이 지금 단기 금리가 5.25에서 5.5%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아마 4%대까지 떨어뜨려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얼마의 기간 동안에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에 진짜 다 내려버리면 그거는 미 연준이 경기의 침체를 우려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천히 내려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이 장단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그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는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 2년, 3년 동안에는 계속 이익 증가율만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미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거기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은 뭐 요즘에 그 FOMC의 얘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금리를 네. 그 연말까지 0.5에서 많이 내리면 1% 정도. 뭐 일부에서는 0.25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마 0.5에서 0.75 정도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처음으로 내려주는 시기가 저희는 5월 인플레이션 숫자, 4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는 5월 15일 날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네. 그 다음 FOMC 때 내려줄 것 같다 이렇게 6월 생각하고 달이요?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6월 12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미국이 노는 날인데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PC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네. 그게 더 중요한 숫자죠. 사실 미 연준이 그걸 더 예. 중요하게 보니까. 근데 그 숫자가 아마도 좀 떨어질 것 같다 또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헤드라인이 PC 인플레이션 2.4%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금리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컨펌이 되면서 확인이 되면서 증시를 또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 PC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하고 또 가자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숨고르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 좋은 기회죠. 우리가 뭘 사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매크로 숫자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재밌는 기사 하나, 뭐 글로벌 모니터 기사입니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미 연준이 지난해 영업 손실이 1,143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원 정도 되는데 엄청난 돈인데 이게 보니 이자 비용은 2,811억 달러로 1년 사이에 3배 증가하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부터 수취한 이자 수익은 1,638억 달러에 그쳐서 오히려 줄어들고 결국 뭐냐 하면은 양적 완화하면서 잔뜩 들고 있는 그거는 금리 낮을 때였으니까 수익률 낮은 거고 받는 이자 빤한데 이걸 지금 지급준비금이나 은행들이 막 영대포로 이렇게 쌓아둔 그쪽에다가 뭐 4% 5%짜리 금리를 주니 이자를 주니 네.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미국이고 이쪽은 소위 돈 찍어서 시니어리티 누리는 최고봉이 연준인데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 싶을 정도로 또 회계적인 또 꼼수를 쓰네요. 재무부에 이걸 갖다가 흑자가 나면은 다 재무부에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재무부에 줄 돈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이연자산으로 올려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돈 생겨도 흑자가 생겨도 이연자산 다 상각할 때까지는 재무부에 돈 못 준다 하는 식인데 네. 야 이게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중앙은행이 저 정도 손실이 났으면은 우리 같으면 벌써 이상한 위기설이 막 돌만도 한데 말이죠. 참 예. 그래요. 저기 네. 지금 선택과 집중을 갖다 계속 강조하시는데 요즘 미국 증시가 보면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보면 이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 이 어떤 지수가 올라오는 와중에도 지수를 끌어당긴 업종과 또 몇 개 주요 종목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온기는 확산되지 않는 상황. 여전히 그러면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종목들, 업종들 그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많은 얘기를 소장님이 예. 해주셨는데 네. 우선 간단하게 예. 미국 정부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하자면 네. 미국 정부는 어쨌든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말은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펀드멘탈이 약해지면서 그 펀드멘탈을 민간 자본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의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 또 특히 가계 같은 경우에 그 자산 가치는 거의 30% 이상 늘었는데 부채는 자그마치 20%나 줄었단 말이죠. 예. 그거를 순자산 가치로 계산을 하면요, 지난 4년 동안에 미국 개인들은 자기의 가치가 90% 늘었어요. 엄청나게 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예. 결국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과 연결돼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미 연준이 쉽게 금리를 못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네. 그게 이제 AI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임금 상승률이 아주 높지가 않은 경우에 예.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니까 미 연준은 이때다 하면서 빨리 금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재정이 감당 가능한, 즉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숫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3.5%예요.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이 앞으로 2년 안에 네. 3.5%의 기준금리로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 연준이 머니모닝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보통 채권을 발행을 할 때 30년짜리를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의 그 환매되는 것과 다시 롤오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작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5%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 안에 내려주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그건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지금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뭐 개인들이 그냥 파티를 해서 뭐든지 막 다 사버리면 네.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을 거고 매출 증가율도 명목상으로는 엄청나게 높을 거겠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연준이 힘들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민간 쪽을 보면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AI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AI를 가지고 우리가 AI 뭐 연결된 거 모든 거 다 사느냐? 아니잖아요. 네네. 뭐 지금 애플이 힘든 이유가 비전 프로가 나왔는데 네. 그게 막 팔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이 90%나 늘었다 하더라도 그걸 막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가정이 들어가는데 그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가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그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게 결론적으로 뭐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반도체라든지 네. 뭐 AI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버리자. 근데 언제 올 건지는 우리가 계속 판단할 건데 적어도 앞으로 12개월, 24개월 동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어떤 쪽에서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오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부장님은 항상 그 경기에 대해서 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보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여신율이라든지 얘들 이런 것 좀 간만에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 지금 굉장히 그 미국은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자, 작년이 굉장히 소득이 많이 늘었고 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들이 돈을 펑펑 쓸 수도 있는 환경인데 그렇지 못하게끔 되어 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여신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늘려줬습니다. 네. 그러니 개인들은 뭘 했냐면 부채를 상환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펀더멘털이 더 튼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비가 막 너무 화려하게 일어나지 않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과거의 이 여신 증가율이 2009년도에 바닥을 잡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S&P 500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작년 12월이 여신 증가율 바닥이었어요. 마이너스 1.28%.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다시 여신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아주 유동성 부여라든지 뭐 이걸 연결시켜서 지준율 관리라든지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은행권이 그걸 가지고 또 잘 대출을 해주고 있어서 물론 은행권의 이익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죠. 대출을 적게 해주니까. 네. 그런 환경 아래에서 지금 이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환산으로 보면은 지난주에는 690억 달러나 여신이 늘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신이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고요.
또 이런 숫자도 있죠. 예대율. 네. 그래서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줬느냐 하는 부분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 2021년 11월 바닥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가파르게 나왔다 그러면 걱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1년 좀 넘게 오르다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잘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늘어나는 반면에 네. 대출은 안 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 쪽으로 좋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거품으로 가려면 저 숫자가 막 치고 올라가서 77% 이상을 또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거품이고 그럼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만약에 중소형주나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지금 여신이 왕창 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거품인 거죠. 아, 그러다 보면 이제 곧 거품이 꺼질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지금 현상 이렇게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지금 펀더멘털 뒷받침 되는 종목만 오르고 뭐 기대치로 막 땡겼다가 펀더멘털이 안 좋으면 또 빠지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펀더멘털을 확인해 가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는 자꾸 뭘 팔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때 이 조정이 정말 맞는 조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든지 종목 선별을 하든지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죽순 다 올라가는 장세가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될 때네요. 그건 오래 가지 않죠. 예, 예. 그래요. 예. 아니, 최근에 또 뭐 제조업 PMI라든지 아니면 또 뭐 서비스 이쪽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 경기가 확장 국면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들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 막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네. 이런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이런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PMI 지표를 보시면은 2021년 보시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위까지 막 치고 올라갔었을 때 보시면 60을 넘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지나고 네, 나서 예. 엄청나게 유동성 퍼부으니까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나서 50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네네. 50 위로 올라가는데 한참 걸렸죠. 그리고 50 위로 올라갔는데도 지금 52.5란 말이죠.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들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전체 컴파짓이라고 해서 종합 PMI 지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올라가고 소비가 먼저 확 올라갔다가 제조업이 좀 안 좋으니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천천히 둘 다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지금 50 위에 살짝 52.2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아, 참 미국은 잘한다. 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서 투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잘해서 어디에 투자가 들어가야 될지 잘하고 또 여기서 또 중국 견제를 또 잘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예, 믿을 만하잖아요 이게. 예. 아까 앞서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뭐 연준이 어느 정도 손실이냐 이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은 아니었던 건. 미국이니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손실이 저렇게 나왔다 하면은 이거는 뉴스가 되는데 미국이니까 우리가 또 미국이니까 중국이니까 하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중국이니까 그래도 될 거야. 중국이니까 하는 것처럼 미국이니까도 중국 통계는 뭐 있는데. 믿을 수 없다 이런 느낌처럼. 예. 저기 유동성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혹시나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은 이게 조금 더 이상 이 자산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났다라고 보는데 비트코인이 안 꺾이거든요. 7만 불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고 또 하나 그 그린스펀의 그 유명한 비이성적 풍요, 비이성적 과열을 외친 1996년 12월 무렵에 그때 이후부터도 한 3, 4년을 더 갔으니까 장이. 예? 예, 그런 시기라서 지금도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그러네요. 지수선물 흐름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빠질 조짐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또 하나 요즘 재밌어졌는 게 네. 이제 환율하고 엮어가지고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 흐름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하고 상관관계가 높다 했는데 이것도 요즘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죠. 무의미해졌어요. 그러게요. 달러는 계속 강해요. 네.
달러가 계속 강하다는 것은 우리 유본 부장님의 지론이기도 한 미국이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한 구석이다 하는 거하고 같은 거고. 네. 뭐 굳이 통화정책으로 따지면은 같이 금리는 내린다고 하지만 연준보다 더 빨리 내릴 준비들 하고 있고 다른 데가 네. 뭐 그런 식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 어차피 그쪽 같은 또 운영업계 계시니까 조금 들리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더 살 여력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더 살. 더 살 여력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 증시 한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국내에서 유동성의 원천은 현재로서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네. 올라오는 족족 우리 외국 개인들은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환율과 연결시켜서 보자면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환율이 절상이 되면 예. 증시가 좋았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뭐 들어오고. 통상적으로 그랬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일본은 정반대였죠. 환율이 계속 절하가 되는 가운데서 수출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수출 위주로서 예. 일본 증시가 4만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그래요. 케이스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환율이 피크를 친 게 아닌가, 즉 이제 저점을 찍었고 이제 절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일본이 좀 쉬어요 이제. 네. 그런 모습이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소비가 좋을 수 있나요? 좋을 수 없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믿어야 될 쪽이 어디냐? 결국 수출인데 네. 환율이 절상이 되면 될수록 그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좋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반도체 상승이나 뭐 옛날에 이 전기차 상승이나 대부분 다 보시면은 약간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환율이 오히려 절상이 많이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증시 차원에 있어서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천천히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원화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절하돼 있는 편이죠. 예. 여기서 이제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일본에 흘러 들어갔던 자금 중에서 글쎄요, 물론 당연히 선진국 위주로서 투자를 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좀 바꾼 게 있는데요. 예. 요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선진국에 있어서 저희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 비중만 들고 가는데 그걸 예. 75% 들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70%를 미국이고 5%를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일본은 좀 너무 많이 땡겼구나. 그래서 일본을 줄이고 네. 그걸 줄여가지고 이거 업종 말고요. 국가별, 나라별 좀 선진국에서 올려주시면 돼요. 선진국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본을 마이너스 0.5를 해서 일본을 다 차익 실현하고 예.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과 대만에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본 시장이 왜 올랐죠? 반도체와 전기차 위주로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부품, 뭐 장비, 소비장 이런 쪽으로 올랐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미국과 대만과 한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는 제가 볼 때 한국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대만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한국을 버릴 타이밍이 아니고 한국의 반도체나 이런 수출 위주의 종목들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일본을 버려가면서까지 저희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밸류에이션 상으로. 예. 그래서 가치가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아까 뭐 하이닉스 뉴스 나오는 것처럼 네네. 점점 더 미국 우호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보시면은 이제 대만도 TSMC가 못 오르다가 총선이 있고 나서 미국 쪽으로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TSMC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 나라의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상승률이 높아진다. 네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계 자본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적인 어떤 관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AI 사이클에 있어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주기를 보시면은 물론 오르고 빠지고 하지만 네. 한번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예. 6년, 7년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가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2,763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는 91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8만 1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만 7,4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41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3만 2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1천원이고요. 기아가 0.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로는 11만 5,200원.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SDI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7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29만 3천원이고요. 에코프로가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65만 4천원. HLB가 0.5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1,500원이고 알테오젠이 7%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0만 4천원. 셀트리온지약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3,100원이고요. HPSP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2,100원이고요. 엔캠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3,500원. 리노공업이 1%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8%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9만 2,500원. 삼천당제약 어제 상한가 기록을 하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 이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단숨에 지금 10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4만 4,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사실 어제장 최근 들어서 또 바이오 쪽, 제약 쪽으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장까지 지금 3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이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주는 글쎄요 어제만큼의 탄력은 좀 아닐 걸로 보여지는데 호가로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또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겠네요. 그래요. 예. 섣부른 얘기보다 그냥 그러게요. 실제 한번 장 열리고 나서 지수나 그쪽에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그 엔비디아 조정 받았고 네네. 대표적인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건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기회. 감사하게 기회인 생각해라. 거죠. 그러니까 제가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네. 그 엔비디아 GTC에서 네네네. 그 젠슨 황이 이렇게 삼성전자 사인했잖아요. 예. 어프로브. 아.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확 올라가고 예. SK 하이닉스가 막 3% 빠지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예.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SK 하이닉스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었죠. 거의 지금 가격 대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서 막 던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지금 옵니다, 자꾸.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고점을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함부로 고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지금 예. 타이밍은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예. 다 확인하고 더 이상 매출이 안 늘고 이럴 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애플이 예.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네네.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매출 증가가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점을 찍는 거죠, 주가가.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이 고점을 찍었을까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장 속도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주가가 고점을 안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된 수혜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너무 많이 땡기면 쉬겠죠. 네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보시면은 $500까지 땡겼다가 네. $500에 젠슨 황이 좀 팔았다더라. 그러니까 $400까지 조정받았다가 그게 또 지금 $9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또 젠슨 황이 좀 팔았다더라. 그러니까 또 빠지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그게 다 기회였다라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올해 작년 수익률이 정말 좋은 이유가 결국 이 반도체에 대한 초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 기회를 살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진- 국내 증시 쪽에서 반도체는 어때요? 어제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가 15% 급등하고 네. 삼성전자도 장중에 8만 원 좀 돌파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참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자니 좀 약간 높아 보이고 어때요? 그래요. 제가 우선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좀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란 게 있죠. 네네. 그게 보시면은 기업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냥 뭐 몇 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몇백 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SMH라는 ETF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반도체 관련 딱 25개 기업입니다. SMH. 예, 대형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식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ETF를 보시면은 네네. 속스보다도 훨씬 강하고요. 요 내용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7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숨고르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후반 들어서 2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지표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안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호가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 코스피가 0.4% 떨어집니다. 2,745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으로 914포인트입니다. 다만 뭐 어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장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좀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5% 떨어집니다. 79,600원, SK하이닉스도 0.3% 하락합니다. 176,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올라갑니다. 40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네요. 82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떨어집니다. 66,200원이고요. 현대차가 0.6% 올라갑니다. 242,000원. 기아가 0.5% 상승하네요. 115,0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0.7% 떨어집니다. 184,900원. 포스코홀딩스가 강보합으로 429,500원이고요. 삼성 SDI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2.6% 강세입니다. 48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3% 떨어지면서 지금 닷새 만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291,500원. 1,500원. 에코프로는 1.7% 상승합니다. 656,000원. HLB가 0.6% 상승합니다. 121,6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이 되는 것 같네요. 다시 강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7% 넘게 떨어집니다. 202,500원. 셀트리온제약도 2% 약세 113,300원이고요. HPSP는 0.7% 올라갑니다. 52,300원. 엔캠이 3.7% 강세입니다. 225,500원. 2차전지 전해액 관련주죠. 리노공업이 0.6% 상승하면서 246,5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3% 하락합니다. 191,800원. 삼천당제약 지금 강보합으로 14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양봉이네요. 지금 코스닥도 낙폭 줄여내면서 약보합권이고 코스닥은 소폭입니다만 지금 상승 전환한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지금 해운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흥하해운이 13% 급등 중입니다. 최근에 운임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2,890원, 그리고 대한해운이 지금 5.9% 강세입니다. 1,997원이고요. 또 HMM도 1.3% 강세이고요. 흥하해운도 13% 급등이고 이 가운데 KSS해운이 0.7%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해운주 말고는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요, 뭐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1.3% 강세 93,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웰크론한텍 1.4% 상승 중이고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도 이쪽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셀 관련주 쪽인데, 사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이전에 밝혔고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주가는 2.8% 강세 48만 6,500원, LG 에너지 솔루션은 0.8% 올라갑니다. 40만 9,500원이고요. 이 가운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0.3%, 0.5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리튬 관련주들 흐름 좋네요.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2% 강세입니다. 6,940원이고요. 리튬 포어스가 1.4% 상승, 강원에너지가 1.4% 올라가면서 2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뭐 엔캠은 이제 전액 관련주인데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광무 지금 4.9% 강세입니다. 그밖에 천보, 미래나노텍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뭐 셀 쪽이라든지 리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삽니다. 지금 1,03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억 원, 75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760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5억 원, 5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4원 30전 상승한 1,343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까. 환율은 네.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제 위안화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네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 강세 뭐 이것 따라서 하는데, 이따가 또 인민은행 고시 환율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은근히 그냥 시장 시세하고 비슷하게 고시하던 인민은행인데 예. 지난주 주말에 쓸데없이 높게 해가지고 한번 시장에 뭔가 좀 기대감을 형성했죠. 뭐야 이거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갖다가 약간 용인하는 거야 하는 분위기였다가, 그리고는 뭐 또 주초에 또 매도 개입도 하고 도대체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게 로봇주 왜 됐습니까? 오늘 엔젤 예. 로보틱스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지금 14% 급등 중이네요. 이제 어제 공모가가 2만 원에 이제 입성을 했고, 오늘은 74,800원, 14% 급등 중이고, 뭐 그밖에 로봇은 이제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좀 자금 쏠림 현상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까 우리 예, 반도체, 얘기 마저 들어야죠. 그 SMH ETF 얘기하셨어요. 네. 예.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이 이제 좀 쉬어가야 된다,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포트를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은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저희가 판단하면은 나스닥도 나스닥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나스닥 100, 그러니까 100개 기업, 예. 그다음에 또 반도체도 속스 전체를 다 사는 것보다는 SMH, 그러니까 25개. 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선 저 매력도를 보여드리기 전에 미국의 나스닥의 추이와 SMH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국의 나스닥 100 추이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 계속 얘기했던 게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그 올라간 고점이 그 첫 고점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고 빠졌다가 다시 뚫고 올라갈 때, 네.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초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스닥 100의 모습입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SMH 보세요. 하하. 보시면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네. 이게 선도 업종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 SMH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네, 그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주가의 탄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이제 그 숫자화 시켜서 좀 보여드리면요. 예.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금리가 4.2%라 하더라도 네. 한 20%대 후반 그리고 3.5%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40%대까지의 상승 여력도가 있다. 이렇게 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나스닥 100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SMH로 넘어가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매력도가 엄청나게 높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반도체만 모아놓은 거다 네. 보니까. 그래서 30%대, 40%대인데 정말로 베스트 시나리오를 집어넣어 버리면 100%가 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네네.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GTC의 그 내용을 들어보고 있으면 네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컨빈스? 그러니까 이미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생태계로 AI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있으면 네.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TSMC,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한미 반도체. 이렇게 밸류 체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죠? 엔비디아 칩을 못 사죠. 그러면 사고 싶으니까. 그래, 우리는 그러면 AMD랑 인텔을 안 쓸 거야. 네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블러프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안 쓸 수 없죠. AI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를 수입하기 위해서, 칩을 수입하기 위해서 쓰는 카드일 뿐이다. 근데 어쨌든 이미 벌써 그 생태계를 미리 준비를 했고 젠슨 황은 그걸 준비를 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그 컨빈스 시키고 있다, 증명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는 뭐 그렇게 고민합니까? 젠슨 황이 엄청난 실수를 해서 매출 증가율을 못 일으킨다. 그때 가서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SMH고 그게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반도체 위주의 증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왜? 네. AI 사이클은 혁신 사이클이고요. 그 혁신 사이클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프라 까는 데도 엄청나고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보는 기업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고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밸류 체인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야, 그 와중에도 반도체 관련해서도 진짜 엄청난 시세를 한번 냈던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약간 이렇게 약세를 보이기도 하고 네. 결국 주가의 어떤 높낮이가 또 단기 트레이딩에 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본부장님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이렇게 우리 국내에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바이오 쪽에 많이 몰려 계세요. 네. 또 시세도 많이 낮고 그죠. 지금 본부장님 운용 그쪽에 포트폴리오에 미국 쪽에 바이오가 좀 담겨 있습니까? 네. 담겨 있어요. 어. 담겨 있는데 예.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추천은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사고 있는 종목을 딱 하나만 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저희는 이제 언제 더 늘릴 거냐면 저희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미국 쪽에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아, 그때. 예. 6월 달에 이제 금리를 내린다. 네네. 저 금리 내린다라는 뉴스를 확인하고 더 들어가겠다는. 네네. 지금은 5% 정도만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정말 그렇게 금리를 내려준다는 타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12개월 동안에 S&P 500의 아웃퍼포먼스가 최소 1.5배에서 한 2배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허. 예,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이 예. 앞으로 2년 동안에 뭐 한 25% 오른다고 치면 예. 그 바이오주들은 그거에 뭐 1.5배 네. 또는 2배 그러니까 뭐 50% 가까이도 오를 수 있다.
2년 동안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바이오에 대해서 워낙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10년 동안에. 네. 그래서 관심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종목들을 더 선별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제가 종목을 바이오에서는 종목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게 진짜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바이오주를 투자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하나는 ETF를 사던가. 예. 그냥 너무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걸 다 담은 ETF. 그러니까 더 매니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네. 아니면 젠슨 황이 어디에 바이오 투자하는지 보고 전략 투자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네. 캐시우드는 요새 돈 좀 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노 코멘트. 노 코멘트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 얘기 해야죠. 왜냐하면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예, 중소형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캐시우드님이 엔비디아를 판다. 그죠? 그리고 다른 중소형주 AI 뭐 대장주를 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캐시우드뿐만이 아니라 그 뭐 톱니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가 앞으로 연말까지 50%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PER인데요. 예. 러셀 1000입니다. 러셀 1000. 예, 그러니까 1위부터 1000위까지. 그러니까 대형주부터 이제 중소형주까지, 네. 중형주까지죠. 근데 성장과 가치를 비교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가치주 나누기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차트가 밑에 바닥에 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성장주가 비싸 보인다. 그죠? 네. PER이 뭐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비싸다. 뭐 또는 2배 가까이 비싸다. 이게 얘기잖아요. 0.5라는 거는 0.6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중소형주 사야 되고, 예, 뭐 가치주 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면적으로 PER만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이익 증가율, 또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PEG 얘기하잖아요. 네네. 또 뭘 봐야 되냐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봐야 돼요. 예. 네. 그걸 한번 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냐면요. 러셀 1000 가치주의 PER이 지금 보시면은 15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15배고 네. 이익 증가율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ROE가 14%예요. 네. 높은 편이죠. 싸 보이잖아요. 근데 러셀 1000은 이런 가치주는 이런데 러셀 1000 성장주 보실까요? 보면은 PER이 25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숫자가 맞죠? 0.6 이게 맞죠? 왜냐면 훨씬 더 비싸니까. 근데 예. 위에 보십시오. ROE가 얼마냐? 40%. 이익 증가율 얼마입니까? 20%. 네. 이거는 이익이 없는 것과 이익이 20% 느는 것과 ROE가 14%인 것과 ROE가 40%인 것과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성장주다.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여전히 이익을 잘 보여주는 종목과 업종을 사야 된다. 네. 앞으로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사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면 IWF와 IWD, 그러니까 네네. 성장과 가치의 매력도가 성장이 50%더 올라갈 룸이 있는 거고 가치가 올라갈 룸은 없다. 이렇게까지 저희는 분석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이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지 네. 네. 예,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본부장님. 성장주를 봐야 된다는 거네요.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네. 러셀 1000, 러셀 2000 하셨는데 러셀 2000은 우리가 중소형주 지수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럼 러셀 1000은 소위 말해서 저 뭡니까 시총으로 봤을 때 1등부터 1000등까지. 1000등까지. 네. 그럼 러셀 2000은 나머지 그 2,000부터 2000부터 3000까지. 4,000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 네. 2000개니까 2000부터 3000까지네.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 2000부터 4000까지야. 오케이. 2,000부터 4,000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1001등부터 3000까지네.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예. 아 처음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또 다른 게 네. 그쪽은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매력이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성장은 대형주고요. 네. 가치는 약간 중소형주. 중소형주.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게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